도현이 엄마는 카페 대화명이 뭐예요? 예. 네. 어? 돈지. 그 무슨 뜻이에요? 누구한테? 아. 그 옆에 누구지? 경진이 외숙모? 맞아요? 우리 카페 가입했어? 대한민국 뭐라 했어요? 아, 긍정적 마인드. 그 앞에는 써니윤희님. 부관장님은 대한민국 뭐라 했어요? 마음이. 그 다음에 명희씨는 대한민국이 뭐더라? 원이 어멍. 제주도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단돌맘. 단돌이 뭐라 했죠? 뜻이 뭐라 했지? 예? 태명이요. 아, 태명. 애기 태명? 네, 뱃속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약간 외워질라 해. 그 다음에 개똥이네. 그 다음에 화양연화. 바로 외우잖아. 도영연마는 뭐지? 도영도영만. 어? 도영도영만. 아, 도영도영. 생진 안 도르지? 카페도 오늘 한 번도 못 봤다. 관심이 없다 이거잖아. 요 앞에 두 분은 대화명. 대화명 뭐예요? 어? 아, 성꽃말이. 어디서 왔다 했지? 왜 근데 이쪽에 안 하고 이쪽에 안 했어? 헷갈리게. 여기는요? 수인맘. 맹율금이에요? 카페 들어와요? 어제 가입했다고? 이쪽은 보자. 거북이. 맞죠? 여기는 둥이네. 그래, 맞고. 그 뒤에는, 아, 다리와, 다리와는 율금초예요? 그러면, 힐스에서, 도서관에서 강의 듣고 이리 왔어요? 힐스, 엄마 알아? 몇 동 살아, 몇 동? 백사동? 몰라? 아니, 여기 와서 뵀는지 아파트에서 뵀는지 아무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파트. 아니, 헬스 안 해요. 힐스 아니야? 오늘 그럼 어디 사는데요? 아, 헬스는 맞아. 백사동. 반대편 도서관 회원 아니야? 네, 있는데요. 회원 맞아? 네, 봉사활동 안 하신다. 네네네네. 다류화, 예. 아니, 무슨 말 갈 때 뭐, 네. 어른 2명, 아이 2명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 2명 가면 아빠도 데리고 가는 거야? 네. 능력 있다. 와.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오셨죠? 어디서 왔어요? 저기 노전촌, 대곡이고요. 푹피님? 대함이? 댓글은 한 5번은 달았는데, 이제 처음 보네. 작년 가을부터 막 댓글 달았죠? 네, 멍설다가 오늘 왔어요. 어떻게 용기가 났어요? 네. 어제 노년초 4학년 누구 상담하고 갔는데, 대국에 있는 그 맞죠? 네. 강의를 들었다 했잖아요. 어디서 강의를 들었어요? 작년에 학교 오셨는데요. 제가 노전초를 갔다고? 예. 안 가는데? 작년에 오셨어요. 1학년, 저희 아이가 1학년이라서 부모교육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갔어요? 난 노전초에 간 기억이 없는데? 오셨어요. 그래요? 노전초가 대국지구 안에 있는 거 맞잖아요. 네.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한번 조사해볼게요. 안 갔지 싶은데.
대곡에, 갔나? 예, 그렇다 치고. 주암초. 오늘 처음 오셨죠? 애기 1학년? 3학년이요. 작년에도 강의 들었어요? 작년에 안 들었어요? 오. 그러면 수돌중돌님. 그 옆에는, 대한민국 뭐더라? 생각이 안 난다, 하도. 대한민국 뭐냐고. 프레티그래프. 그 다음에 찡이, 뭐더라? 원님맘 맞고. 10월사랑님 옆에 대한민국 뭐예요? 인천맘. 두 분이 같은 동네 산다 했나? 어디? 어디로? 계룡 20일? 그러면 애기 학교 어디 다녀요? 한샘? 몇 학년? 또 있었는데? 우리 5월 셋째 토요일 날 뭐야? 올 셋째 토요일 날 무슨 마을 가는 거 알죠? 혹시 가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면 버스를 추가 대절해야 되니까 무슨 마을 가보신 분 있어요? 손. 한 분? 야, 이런 데를 안 가보나. 셋째 토요일 맞죠? 자, 오늘 제가 고른 그림책은 발음이 좀 어렵죠? 나의 르리엘 아저씨. 작가는 이세 히데코라는 일본 사람이죠. 우리 현정식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작년 가을에도 이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때 제목이 뭐였더라?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 아니, 우리 진우 엄마는 아주 우수하다. 우리 학급에서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네. 아무도 모르잖아. 정답 맞는데?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 그래. 내가 모른 척 하면서 묻는 거지. 오늘 이 나의 릴리엘 아저씨는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이제 이 작품에게 주는 고단샷 출판 문화상을 받았대요. 이분의 그림체가 독특하죠. 수채화풍에 이렇게.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오랫동안 어릴 때 뭐 지내고 이래가지고
이분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내고 이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르류에르 아저씨. 르류에르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지?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프랑스어죠. 책 뭐지? 제본사? 그 아주 귀한 책이 이제 뜯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걸 수선해서 이렇게 뭐라고 부르더라 이거? 제본가? 요즘은 잘 없죠. 하여튼 이 밑에 이거 바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나? 파리의 거리에 아침이 찾아왔다.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아, 그리고 참,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내가 숙제를 하나 내줄게. 뭔지 알아요? 혹시 제가 강의 중에 100만 년에 한 번씩 웃거든? 그래, 그때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어서 내한테 카톡 날리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형제는 이 인생을 험하게 살아가지고 사진기 앞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진을 찍거든? 교회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근데 이게 제일 부담스럽고 숙제고 이래요. 사진 찍는 분한테도 미안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가끔씩 제가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마음 기분이 좋으니까 이야기하다 저도 모르게 웃고 이러거든요. 혹시 웃으면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면 아니 진짜로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와서 내가 프로필 사진으로 쓰면 내가 후사할게. 알았죠? 웃을 때 어떡하지? 내 도감이 지금 이 아이의 그 식물 도감이 파손됐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난 뭔지 모르겠어. 자, 이 그림이 있고 나서 이 아이의 식물 도감이 이제 책이 파손됐죠. 그리고 이 사진이 나와. 이 그림이 나와. 좀 뜬금없지 않나? 여러분들 지금 이거 파리의 풍경을 수채화로 보는 거예요. 공짜로. 파리 가본 사람. 와, 대한민국 뭐라 했어요? 섬꽃말이. 와, 파리는 어떻게 갔지? 어? 놀러요? 신랑이 혁신단지 있어? 신랑은 혁신단지가 아니고 중국이랑 여기랑 반반 살아. 아, 그래요? 망가진 책은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가 어린 시절 살았던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기 프랑스 국기적은 알겠지? 책방에는 새로 나온 식물 도감이 잔뜩 있었다. 그렇지만 난 내 책을 고치고 싶어.
그렇게 중요한 책이면 룰리웨르를 찾아가 보려구나. 룰리웨르가 뭐지? 책 의사 선생님 같은 사람인가? 그런데 룰리웨르 아저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딱 이거 엄마들 취향이다 보니까 그림이 응? 이 아저씨 여기 룰리웨르죠. 룰리웨르. 이런 아직도 안 가고 있군. 들어가도 돼요? 아휴, 엉망이네. 책이 일이 되도록 많이도 봤구나. 좋아, 어떻게든 해보자꾸나. 전 나무가 좋아요. 이 책엔 나무에 대한 건 뭐든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책을 낱낱이 뜯어내자꾸나. 다시 꿰매려면 그래야 하거든. 룰리웨르라는 말에는 다시 묶는다라는 뜻도 있단다. 아저씨 아카시아 나무 좋아해요? 이 표지는 제 몫은 다 한 것 같으니 새로 만들자꾸나. 아카시아 꿀은요 참 향긋해요. 가장자리를 잘라야 돼. 이 기계로 크기를 맞추는 거야. 너덜너덜해진 책은 이렇게 실로 땀땀이 떠서 꿰매줘야 해. 와, 실하고 노건들이 잔뜩 들어있네요. 그런 다음에 풀칠을 하고 말리는 거야. 잠깐만요, 아저씨. 제 아카시아 그림이 있는 페이지를 빠뜨리셨어요. 그래. 버리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책등을 망치로 두드려서 둥글려 주는 거야. 그래야 책이 잘 넘어가거든. 아이쿠 얘야, 그건 돌리지 마라. 하마터면 내 손이 낄 뻔했구나. 아저씨 방 청소한 적 있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단다. 여봐라, 표지로 쓸 판지는 여기 두었지. 아카시아는 밤이 되면 이파리를 다물고 자는데 그거 아셨어요? 그렇게 달라붙지 마라. 판지 자르다 손까지 자를라. 이거 종이 자르는 작두 같은 거예요. 자, 이거 책을 다시 묶는 작업인데
이건 전문적인 거라서 지나갈게요. 다 마르기까지 하루쯤 두어야 한단다. 그렇게나 기다려요? 그동안 할 일이 있지. 표지로 쓸 가죽과 종이를 골라두자꾸나. 와, 이 종이 숲 색깔이네요.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가죽 안쪽을 둥근 칼로 조심스럽게 갈아내면서 전체를 얇게 펴는 거야. 종이 두께로 말이다. 옛날에는 몇 장이나 구멍을 냈는지 모른단다. 못 쓰게 됐지. 아저씨 손 꼭 나무옹이 같아요. 아이고 뭔지 나이가 먹어서 하기엔 아주 벅찬 일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배고팠지? 이 빵 가지고 공원에 가서 먹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아저씨 젊었을 때예요? 우리 아버지도 룰리웨르였단다. 아까 그림 속의 그 사람이야. 공원의 커다란 나무 맞은편에 흰 건물이 보이지? 그 3층에 아버지 작업장이 있었단다. 이 나무도 아카시아란다. 아마 400살도 더 먹었을걸? 룰리웨르란 일이 이어져 온 것도 얼추 그쯤 됐을 거다. 아저씨도 400살요? 이렇게 큰 아카시아는 처음 봤어요. 이 나무는 계속 이 자리에 있었나요? 난 나중에 크면 온 세상 나무를 다 보러 다니고 싶어요. 자, 난 이제 슬슬 일하러 가야겠구나. 네 책은 내일까지는 만들어 놓으마. 그러고 보니 네 이름을 아직 안 물어봤구나. 소피예요. 아저씨는요? 그냥 룰리웨르 아저씨라고 부르려무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아들아, 저 나무처럼 크게 되어라. 아버지 손도 나무옹이 같았어. 하지만 얼마나 섬세했는지 아버지가 얇게 갈아낸 가죽은 벨벳 같았지. 룰리웨르의 일은 모조리 손으로 하는 거란다. 실의 당김도, 가죽의 부드러움도, 종이 습도도, 재료 선택도 모두 손으로 기억하거라. 책에는 귀중한 지식과 이야기와 인생과 역사가 빼곡히 들어있단다. 이것들을 잊지 않도록 미래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룰리웨르의 일이란다. 60가지도 넘는 공정을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고 마지막에는 책등 가죽의 금박으로 제목을 넣지.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어엿한 룰리웨르가 된 거야.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좋아. 애야, 좋은 손을 갖도록 해라. 고치고 다시 튼튼하게 재본할 때마다 책은 새 생명을 얻는 거란다. 아버지 손은 마법의 손이에요. 나도 마법의 손을 가질 수 있을까? 새 눈이 떴다. 그 책 다 됐을까? 저건 내 아카시아다. 알브레스트 소피에. 맞나? 소피의 나무들. 책 이름을 새롭게 붙였네. 아카시아 그림은 표지로 다시 태어났고 내 이름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속지는 내가 좋아하는 숲 색깔이었다. 뭐든지 가르쳐주는 내 책. 보자, 이 싹은 역시 아카시아 종류였어. 나만의 책.
소피가 씨를 뿌려서 키운 거예요. 물은 듬뿍 주고. 아, 잠드셨네. 룰리엘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책은 2번 다시 뜯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식물학 연구자가 되었다. 룰리에르 MC에게 바친다. 프랑스 파리의 뒷골목 한 모퉁이, 작은 창이 있는 작업실. 그 창문 안에서 손을 쉬지 않고 일하는 노인. 작은 등불 아래서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흰 머리칼. 손에는 실과 바늘. 꿰매고 있는 누렇게 바랜 책. 창가로 등을 보인 채 나란히 꽂혀있는 크고 작은 갖가지 색깔 책. 진한 주홍, 초록, 짙푸른 감색, 검정, 갈색 가죽 표지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와 아라베스크 장식. 색채와 빛으로 응축된 시간의 흐름. 거기에는 침묵과 기억이라는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 유리창의 작은 종이 조각에 룰리에르. 못 읽겠다 이건. 그리고 나는 룰리에르 상업적인 책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 룰리에르는 유럽에서 인쇄기술이 발명되어 책의 출판이 쉬워지자 발전한 실용적인 직업인데 일본에는 이런 문화가 없다. 요즘에는 특별한 한 권을 위해 제본하는 수공예적 예술이라는 아트 장르로 보고 있다. 이 일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출판업과 제본업을 겸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제본을 하는 직업이다. IT화, 기계화 시대에 접어들자 파리에서도 제본의 60공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제본지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여행 도중에 그림을 그리도록 날 강하게 끌어당긴 것은 읽을 거리라는 문화를 미래로 이어주려는 마지막 아르티장의 강렬한 긍지와 열정이었다. 수작업 과정 하나하나를 스케치하고 싶어서 파리에 아파트를 빌려 몇 번이나 뒷골목 공방을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책은 시대를 넘어 몇 번이라도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내가 이 책을 왜 골랐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죠. 안 그런가? 취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제가 어려운 게 이분이 지금 식물학 연구자는 이야기인가? 지은이가? 맞아요? 맞아? 소피는 그런데 이세 히데코가 근데 계속 이 식물학 연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게 누구냐고. 전에도 그랬죠.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에서도 그렇고 계속 식물학을 하고 그 식물원에서 막 이러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작품을 만드네? 아닌가? 하여튼 이 꼬마는 어릴 때 아빠를 따라서 프랑스 파리로 갔나봐요. 파리에서 살았는데 이게 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그 식물 도감을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관찰하고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자라서 식물학 연구자가 되었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 필요한 영어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영어 수학을 잘하면 이제 좀 좋은 대학 가. 근데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요.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해보게 못한 거라. 내 의도대로 자꾸 이렇게 아이를 가지치기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몰고 갔어요. 아이는 잘 모르지. 제가 문과 출신인 데다가
어릴 때부터 늘 제가 이제 그 법조인 뭐 이런 이제 어린 시절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제가 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유아기 때 이제 시골에 전라도 가면 제가 가면 전부 어른들이 덕담으로 하는 말이 김판사 왔나 이렇게 말했어. 6, 7살 때. 좀 똑똑했나 봐. 옛날 어른들 똑똑하면 다 판사시키고 뭐 의사시키고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이제 저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지만 우리 형이 항상 삼형제가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우니까 제대로 이제 공부를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다고 했죠. 근데 항상 우리는 꿈을 꿨어요. 형이 우리한테 제안하기를 자기는 의사가 될 테니까 니는 말 잘하니까 정치를 해라 하더라고. 국회의원이 되라고. 그리고 동생은 이렇게 공부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니는 그 사업을 해라 하면서 그 형하고 동생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한테 정치 자금을 대겠다는 거라. 실제로 이런 말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한 말이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우리 형은 의사가 됐고 저는 나중에 금융고시를 통해서 대학 갈 때 처음에 법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학과 경대 정치외교학과가 법대 안에 있었거든. 경북대학교 법정대학에 입학했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교수들이 이제 법대로부터 독립해 나와서 사회과학대학 서울대부터 이제 정치학과가 따로 분립이 나왔죠. 지금은 이제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이런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자랐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내 아쉬움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몰았잖아.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 책도 많이 읽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 우리 애가 3학년 때는 창비에서 나온 창비가 제일 어린이 책을 제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거든요. 요즘은 이제 저학년 문고도 잘 만들고 이번에는 그 창비 미디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림책도 만든다 했죠. 우리 애가 창비 아동 문고라고 이제 1번부터 번호 붙여가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 창비 아동 문고 가운데 전염병을 물리친 파스테르라는 책이 있어요. 파스테르 다 알죠? 파스테르 우유. 이 화학자 이름이죠. 파스테르라는 화학자가 그 발명을 해가지고, 발견이가. 전염병을 물리쳤대. 그 유산균인가 뭔가를 뭐 발견해가지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그게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이 자기가 화학자가 되는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수학과학을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이를 이쪽으로, 문과 쪽으로, 법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유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정적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5학년 때 수목원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4월 달에는 그 식목일 날 있잖아요. 대구시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여를 했잖아. 그때 이 대국 수목원이 막 조성될 때인데 신청을 하면 대구에서 나무를 한 그루씩 줘. 작은 묘목을. 그러면 자기 아이와 함께 가서 대구 수목원에 나무를 심는 거라. 그 지금도 있을 거라. 뭐 우리 아이가 심은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다 명찰을 달아요. 나무의 이름을 짓는 거라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나무의 이름에다가 명예교와 함께 크는 나무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에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렇게 매달아놓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 키우는 일에 제가 온 마음을 다 이렇게 했죠. 요즘 젊은 엄마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저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올드하잖아요. 벌써 그게 언제 일이에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일이니까 13년, 14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마침 이번에도 선거 있었잖아요. 곧 내년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 할 텐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막 시작되면서
그 전통 야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를 경선한 거라. 그 전까지는 야당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저끼리 알아서 막 이렇게 워낙 정치 고수기 때문에 경쟁은 뭐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들 의도대로 됐는데 그 시대에는 그게 언제야? 2000년대 초반이죠. 2000 몇 년이요? 2000 하여튼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경선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정동영이라고 지금 국민의당 가서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 있죠. 전라북도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MBC 기자가 오래 했던 정동영이라는 사람 있죠. 그 유력한 이제 야당의 정치 지도자로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권 출신으로는 김근태라고 그 고문의 대명사죠. 서울에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이걸 만들었다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운동권으로 뛰어들어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됐죠. 필리핀에서 그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 상도 받고 이런 분인데 김근태 의원이 그때 또 유력하게 이제 그 운동권 출신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 유력했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막 경선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국민 경선 해가지고 그때 의외의 복병이 한 명 등장했죠. 그게 노무현이라. 노무현은 이제 제가 이제 젊을 때 이제 운동권이 있을 때 일할 때 이렇게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일하던 이제 먼 이제 인연이 있죠. 대구에서 제가 이강철이라는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을 제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강철이라고 들어봤어요? 수성구에 국회의원 여러 번 출마하기도 하고 그 보수벽을 못 뚫고 계속 떨어졌어요. 이강철도 떨어지고 유시민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잖아. 이번에 처음으로 김부겸이 한번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강철 선배라고 이제 제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예요. 그리고 운동권의 대구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그 조작된 간첩단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있어요. 거기 연루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과 4학년 때 감옥에 가서 15년형을 선고받고 8년을 감옥 살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이철이라고. 이철, 유인태 이런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제 경북대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명은 사형 선고 받고 우리 과 선배 중에 여정남 선배라고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사형됐어요. 그리고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죠. 민청학년이라고 그 민주청년학생 뭐 연맹 이런 조직을 대학생들 만들었다고 안기부에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거죠. 그리고 이 배후에 인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이 있다는 거라. 그때 이제 이 인민혁명당을 주도한 사람들이 전부 대구 사람이에요. 그 대구 사람 8명이 사형당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이제 여정남 선배라고 우리 과 선배. 그때 4학년이었죠. 그 대구가 사실 옛날에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좌파 사람들. 그 실제로 사형당하고 이강철 선배는 감옥에 가서 7년인가 8년을 살았죠. 그때 동아일보 유명한 기사가 났어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건으로 김지아라는 유명한 시인이 감옥에 간 거라. 김지아 다 알죠? 김지아 시인이 감옥에 갔는데 옆방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투옥된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김지아는 그때 학생은 아니고 이제 밖에 나와 제야 인사죠. 그 원주에서 지학순 주교라는 분과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그 김지아는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옆방에 학생이 민청학년 사건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물어봤대. 학생 하면서 너 진짜 그런 조직 만들었나 하면서. 그랬더니 그 이강철이라는 학생이 우리는 민청학년 민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 나중에 김지아 씨가 그걸 썼잖아요. 그 수기로 써가지고 동아일보에 연재했거든.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사건이죠. 그 이강철 선배가 이제 20대 중반에 가서 감옥 가서 8년을 살고 나와서 30대 중반에 이제 다시 운동권으로 복귀해서 대구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한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밖에 나와서 일해라. 이제 저는 학생운동 하고 있었잖아요. 학생운동 하면서 경북대학교 안에서 이제 제가 그 학생운동권의 제일 선배죠. 복학생, 군대도 갔다 와서 복학생이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하고 있었어요. 유시민이 서울대에서 복학생 협의를 만들어서 그거 하다가 감옥 가고 이랬거든요. 저도 까딱해서 감옥 갔는데 이제 이 선배가 저를 스카우트해서 불러서 제가 이제 이강철 선배가 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돕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야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운동권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8년 총선에 운동권 후보들이 쫙 출마했거든. 그 중에 하나가 김부겸이라. 그때 김부겸은 굉장히 젊었어요. 저보다 3살인가 2살인가 많은데 지금은 뭐 다 국회의원도 돼 있고 또 은퇴하신 분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갔나? 그 이강철 선배하고 제가 같이 일했는데 이강철 선배가 노무현 선배를 쑤셔가지고 대통령이 출마하도록 한 거라. 노무현은 부산을 상징하는 운동권 변호사고요. 이강철은 대구의 유명한 운동권 상징이고 그때 이제 전국 조직이 있었거든요. 민통년이라는 전국 조직이 있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창설한 제야 인사들의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줄여서 민통년이라고 불러요. 그 전국 조직인데 거기서 이제 늘 회의 때 이제 부산의 노무현, 대구의 이강철 뭐 이런 식으로 각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맨날 회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주 친해. 그리고 노무현은 이제 개인적으로 김대중에게 김영삼에게 스카우트 돼서 젊은 나이에 벌써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그때 유명한 550 청문회가 있었어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이제 그때 좀 힘이 세지면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때 노무현이 막 이 50 비리를 까발리는 청문회를 하는데 초선 국회의원이었거든, 노무현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유명한 전두환의 막 신복들, 장세동이라든지 막 안기부장 뭐 했던 사람, 총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정주영도 그때 청문회에 불려나오고 이랬어요. 현대그룹 회장.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막 이래. 근데 그때 노무현은 초선 국회의원인데 자기 앞에 있는 국회의원 명패를 막 던지고 막 이랬잖아. 청문회 상대방들한테. 너무 분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TV로 생중계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부르주아들은 그러니까 점잖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예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욕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때 막 속이 후련했거든. 여러분도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너무 어려서. 사실은 그때 노무현이 온 국민들에게 각인됐어. 새겨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서 노무현이 드디어 이강철 선배가 이 참모가 되고 대통령, 야당의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름이 없었어요. 정동영 아니면 김근태 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노무현이 첫 제주도 경선에서 1위를 했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선이 전라도 광주 경선인데 광주의 표심이 전통 야당의 표심이다 이래가지고 광주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진짜 초미 관심사였거든. 광주는 전라도 정동영이 전라도 출신이니까 정동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민주운동에서 노무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제 그 민주운동 헌신한 김근태를 선택하거나 이럴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었는데 광주에서 경선을 했는데 또 노무현이 1등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젊으니까 어떻게 되나 싶어 가슴이 뛰더라고. 내가 우리 애 데리고 그때 섬진강에 가 있었거든? 섬진강에서 자전거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빌려주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막 듣고 있다가 내보고 노무현이 또 1등 했어 하더라고. 근데 내가 내일처럼 기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권 선배고 저는 그때 이제 우리 마누라가 저를 버리고 가는 바람에 그 길에서 잘렸죠. 저는 정말 나는 그죠? 그 길에서 내 인생을 묻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애 이름도 혁명이라고 지었다 했죠. 혁명이라고 지었다가 동사무소 신고할 때 너무 놀림당할까봐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명희혁이라고 바뀐 거예요. 정말 내 아이도 나를 뒤따라서 혁명가로 살았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스스로를 이제 뭐 직업혁명가고 자처하고 돈도 안 벌고 이제 마누라 벌어오는 돈 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 돈 뜯어가면서 유인물 찍어서 뿌리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늘 수배받고 도망다니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나를 딱 버려주는 바람에 나는 그 길에서 탈락했어. 그래가지고 그 후 사건은 몇 번 이야기했죠. 그 계기로 제가 제 인생에 그 스승을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우리 와이프를 설득해서 우리 와이프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또 도망갈까봐 내가 이제 다시는 운동권을 못 가는 거라. 그리고 할 수 없이 우리 마누라를 따라서 쫄쫄쫄쫄 우리 마누라를 돌아오게 한 우리 목사님 교회에 내가 할 수 없이 출석을 하게 됐죠. 출석을 해서 내가 몸은 여기 담고 있었지만 제 정신은 영혼은 여전히 운동권에 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이 대구에 경선하러 온 거라. 저기 엑스코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우리 애를 데리고요. 거기 참관하러 갔잖아. 참관. 선거인단 대구에 이제 선거인단들이 이제 표차를 차고 엑스코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이제 후보를 뽑는데 제가 일부러 우리 애를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더니 참관인 그게 없어가지고 참관도 못해. 근데 전부 옛날에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 당시 지구당 위원장이 내 후배가 하나 있어. 대구 북구 지구당 위원장 하는. 걔는 빈민운동 오래 하던 친구인데 걔를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참관인 표찰 2개만 돌라 해가지고 우리 명예기하고 같이 갔던 교회 꼬마 다른 애하고 둘이 그 선거인단석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명예 초등학교 갔는데 제일 신기하게 막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투표와 개표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러면서 우리의 꿈이 갑자기 바뀌었어. 화학자에서. 뭘로? 대통령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애를 세뇌시켰잖아요. 봐라. 니 대통령 되고 싶지? 응. 대통령 되면 뭐 해야 되는 줄 아나? 그러면서 왜 해야 되는데? 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대통령 후보들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자 하면서. 자,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회창. 학교 어디 나올게? 서울대. 전공은 뭐게? 법대. 자, 야당에는, 자, 정동영 어디 나왔지? 서울대. 전공은 뭐지? 국사학과. 김근태는 어디 나왔지? 서울대. 전공은 뭐지? 경제학과. 자, 노무현 어디 나왔지? 상고, 부산 상고. 자, 대학은 못 나왔지만 전공은 뭐지? 사법시험공에서 판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유력한 후보들 보면 다 공통분모가 서울대, 그 다음에 법률가. 국회의원들 조사해보면 항상 이래. 학벌은 서울대가 제일 많고, 직업은 법률가가 제일 많고. 그 우리 애들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세뇌시켰잖아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미안해 죽겠네. 우리 애 진짜 수학 잘했거든?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응? 수학을 그냥 하게 둘 걸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요. 남부교육청에서 20명을 뽑는 시험에 합격했다니까? 같은 학년에서 20명을 뽑아. 어느 날 보니까 남부교육청 영재반을 운영하더라고. 지금도 그렇죠. 4학년부터 60명을 뽑아. 60명을 뽑아서 여기 남부 같으면 3군데로 나눠요. 대국지구에서 보통 한 학교를 운영해. 영재반을. 성서에서 하나를 운영해. 그리고 요 상인동, 월성동 쪽에서 하나를 운영해. 이렇게 3학급을 운영하면서 20명씩해서 영재교육을 시키거든. 요즘은 이게 확대돼가지고 학교마다 영재학급 모은다고 난리를 치죠. 그건 영재학급도 아니라 사실은. 안 가는 게 좋아.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근데 하여튼 아무것도 안 했는데 60명을 뽑으면 보통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치고 평가를 해서 20명은 살아남고 20명은 탈락하고 나머지 20명은 새로운 애들하고 같이 시험을 쳐서 다시 또 도전할 기회를 줘. 맞나? 40명이 살아남고 20명이 하나? 하여튼 20명이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응시 못했던 애들이나 새롭게 또 두각을 나타낸 애들하고 다시 경쟁을 해서 또 20명을 뽑아서 60명이라는 이 영재교육법에 따른 영재반을 운영하거든요. 계산해 보면 약 0.2% 우리 같은 학년 아이들의 약 0.2%가 이제 교육청 영재학급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20명을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 또 가서 쳤잖아. 20명 뽑는데. 아무도 안 한 건 아니지. 내하고 수학 공부 꾸준히 했지.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가지고. 근데 덜렁 됐다니까. 수학, 과학 2과목을 쳤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사회 뭐 이런 쪽은 몰았다 했죠. 그래서 과학은 그냥 여기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책을 읽은 것밖에 없어요. 과학 점수는 아마 뭐 뛰어나다고 할 수 없을 거라. 수학, 과학을 합해가지고 20명 중에 겨우 18등 했어요. 과학을 좀 못했겠지. 대부분 애들, 그런 애들 커서 그쪽으로 가죠. 과거나 이과 쪽으로 대부분 가거든요. 그 영재반 애들 대부분 그런데 우리 애만
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법률가들하고 그렇게 쫄라도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로스쿨 나가리 됐잖아. 로스쿨 점수 많이, 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 점수 엄청나게 받았다 했죠. 근데 안 가겠다잖아. 지금 영국계 투자 컨설팅 회사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일본 법인에 들어가겠다고. 이번에 내려온데 보니까 처음으로 애가 스스로 공부하고 있더라. 지방에서 보통은 맨날 딴짓 하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막 일본어 중글중글 거리고 있대.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더라고. 아니, 지가 일본에 가고 싶으니까 일본 현지 법인에 들어가고 싶대. 내가 어머니 로스쿨 캐다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치고, 그렇게 엄청난 점수를 받았는데, 그냥 로스쿨 웬만한 데는 휘파람 불면서 들어갔는데도 안 갈락하고. 결국은 이제 지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지.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아쉬운 거라, 후회가 되고요. 내 의도대로 내 인생의 어떤 부족, 연민, 이런 걸 내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좀 채우고 싶었던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지나간 날들이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른들이 저한테 준 영향대로 공부를 잘하면 판사, 명예롭기도 하고, 그죠? 권력도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아직도. 아무리 로스쿨,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이랬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변호사도 있다 해. 그럼 우리 애가 등록금을 이제 늘 큰아빠가 장학금으로 주잖아요. 그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큰아빠한테 가기만 하면 큰아빠 병원에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고지서를 내밀면 큰아빠는 항상 로스쿨 가면 밥 굶어 죽는데 하면서 계속 초치더라고. 근데 미워 죽겠어, 우리 형. 나는 어쩌든지 이 아이가 로스쿨 가서 내 아쉬움을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은 이제 사업가잖아요. 큰 병원을 운영하고 이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 특히 이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고 있어요. 그 피터 드러크의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걸 병원에 적용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병원 직원들끼리 실제로 혁신적인 팀을 짜서 그 팀별로 막 운영도 하고. 우리 형 병원 어떤 일인 줄 알아요? 그 식당에서 직원들이 수백 명 아니구나, 한 200명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어떤 팀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라. 플래시몹이라고 들어봤어요? 각 팀별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하라는 거. 그리고 어떤 팀이 그 팀장이 노래를 잘하는 애거든.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플래시몹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병원 난리가 나고 이랬어요. 병원 굉장히 좋다니까, 우리 병원. 우리 형이 그래 공부를 많이 해. 창의적이고. 저도 가끔씩 가서 형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새로운 영감도 얻고 이러거든요. 우리 형도 사실은 자기가 연령만 되면 제가 하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마을 기업 똑 떨어졌잖아요. 만약 됐으면 여러분들 태반은 못 만났어. 정부에서 눈이 삐는지 어쨌는지. 아니, 대구시에서 8팀이 당 합격하는데, 저 행정자치부에 가서 우리는 대구시에서 3등으로 통과했거든. 14팀이 추천돼서 중앙정부에. 대구에서 3등으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맨날 감동적으로 울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감동해가지고 남구에서 1등, 대구시에서 3등으로 예선을 통과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 행정자치부에 갔어. 근데 우리가 안 가고 이제 서울의 행정자치부에 갈 때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간 거라. 14팀을 다 브리핑해야 되니까. 근데 인마들이 우리를 어떻게 브리핑했는지 3등이 떨어졌잖아. 8팀 합격하는데. 내가 슬퍼 죽겠어요. 떨어진 이유가 참, 저기 상인동, 롯데백화점 뒷동네에서 공부방 하는 데들은 됐어. 로뎀나무라고 있어. 아주 흐름한 상가 건물 안에 공부방 하는 팀이거든. 걔들은 이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공부방을 한다고 해서 합격한 거라. 근데 우리는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이 가는 사람들 돕겠다고 하니까 안 되네. 슬프네, 진짜. 그래, 똑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안 하고 그 남구에서 하고 있었어야 돼. 건물도 계약 다 했거든. 근데 정부에서 5천만 원 예산 딱 받을 걸 예상하고 했는데 그거 똑 떨어지는 바람에 포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는 그냥 옛날처럼 살려고 했는데, 우리 저 모기님이 한번 해보자고 아깝다고 같이 준비하다가 모기님 신랑이 우리가 준비하던 일에 마음을 이렇게 내가지고 모기님 신랑이 형님 한번 해보이소 하면서, 그래가지고 모기님 신랑이 지금 이 건물을 얻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뭐 하더니까지 왔노? 이 아이가 계속 엉뚱한데 완전히 뭐 가지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 대통령 후보. 그래가지고 노무현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책 읽은 줄 알아요? 청와대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이 있거든, 단행본. 우리는 요리에도 관심 있고, 음식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프랑스에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러 프랑스도 갔잖아. 전에 말했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 가는데, 프랑스에 왜 간 줄 알아요? 프랑스에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거기 가려고. 그 맛집은 자켓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트렁크에 자켓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내 카카오 스토리 보면 우리 아이, 그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그렇게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 아쉬움을 아이를 통해서 대신 해소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요즘 생각하니까 참 아쉽더라고. 내가 받은 영향으로부터 나도 자유롭지 못해서 결국은 나도 또 아이에게 그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세대가 원치 않지만 고리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저는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운동부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그죠? 수많은 책들을 읽었거든요. 내 대학교 4학년 때 경대 앞에서 서점도 했다 했죠. 서점마다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진보적인 책들을 읽고 내 나름대로 의식 있고 깨어서 살겠다고 늘 애를 썼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으로 안 되는 어떤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받은 영향, 후천적인 어떤 것을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 습관이라든지 욕을 잘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수많은 교양서적을 내가 읽었지만 사회과학서적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여전히 내 입에서는 사회과학서적 그 전문 용어도 나오지만 급하면 욕이 나온다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도 제 스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제 요즘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교육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정말 아이가, 엄마가 이제 길들여서 좋아하는 거 말고, 저도 우리 아이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다니까? 길들이는 거 말고, 진짜 아이들이 소질이 있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만화를 잘 그린다든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마음껏 장려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거라.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아쉬워. 사실은 저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아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긴 했어요. 네 혹시 의대로 갈래? 하면서. 아니 공부 잘하는 놈들 다 하는 게 뭐 판사이면 의사니까. 그러니까 판사 된 거보다 의사 된 게 훨씬 쉽거든. 의대 정원이 훨씬 많잖아요. 의대 정원은 수천 명 되니까 이건 눈 감고도 가거든. 근데 애가 이제 그 피 보고 이런 거 싫대. 우리 애는 좀 인문학적 소양이 있긴 있어요. 예술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때 애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재능이 뛰어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내하고 문제 해결 하루에 4문씩 따박 하는데도 이 생각하는 힘이 놀랍도록 자라가지고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 영재학급이 중학교 영재학급이 대서중학교에서 운영됐어.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서중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재교육을 전공 연수한 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사가 이 20명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이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임 같은 거 하죠. 20명이 수업하는데 창문 너머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나중에 나와서 물어봐요. 오늘 뭐 했노? 무슨 게임을 했대. 그럼 애가 항상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라. 그 20명 중에. 엄마. 그때 영재반 애들은요. 전부 엄마들끼리 팀 짜가지고 KNU 영재반. 수학학원이 있어요. KNU라고 알죠? KNU에서 최상위권 반 있어요. 이런 데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수성고 있는 서울대나 이런 데 보내거나 특히 영재들이니까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들 뭐 자부심이 얼마나 막 있는지. 하루는 영재반 엄마들 모임에 갔어. 20명 모임. 애들한테 간식을 어떻게 줄 것인가 가지고 회의를 하더라고. 근데 엄마들이 막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좀 우리가 귀찮긴 하지만 우리가 뭐, 잘못 낳은 죄지, 뭐, 하면서.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간식을 뭘 집어넣을까 의논하더라고. 그 아빠는 내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마디 했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엄마들이 벌떼가 질러가 뭐 그런 시시한 걸 애들한테 물어보냐고. 막. 아무거나 뭐 햄버거나 이런 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모임 안 나갔잖아. 그 우리 연구소에 보면요, 요 6학년 아이들 오는 애 중에 그 민규라고 있어요. 요 한샘초등학교 6학년인데 요 어디 사는 힐스 살지. 민규 보면 이제 키도 크고 이제 많이 커서 사춘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학원을 하도 안 가고 째고 이래가지고 학원 끊고 뭐 이랬다네. 영어 학원을 하도 안 가고 끊었대. 그래가지고 나는 야 상농띠인 줄 알았어. 학원도 끊고 수학원 겨우 뭐 어디 공부방인가 어디 다닌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 엄마가 내 강의를 들었나? 고세치 와서 옛날에 민규 7살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 아파트 엄마들 제 강의들을 많이 올 때 서점에 왔대. 그래서 그때 한 2년 들었다 하더라고. 난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어쩌든지 이 아이를 이제 사춘기도 돼가고 하니까 저하고 이제 연결시키고 싶어서 제가 하는 이제 책 수업에 보냈어요. 어린이 위한 인문학 수업 책복회학 6학년 팀 한 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민규가 왔어. 근데 얘는 책에 관심이 없고 그냥 놀러 오는 거라. 그리고 와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6학년 남자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막 개판이라 개판. 내가 완전히 불같이 화를 안 내면 진압이 안 돼. 가만히 두면 저것 멋대로 하락하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막 내가 이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지 모르겠고 이래가 몇 번이나 이 고학년 팀을 내가 해체하려고 했거든. 괜히 엄마들은 뭐 여기 와서 잔뜩 기대를 할 텐데 내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해체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했어. 우리 저 모기님이랑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꼭 책벌 수업을 하면서 무슨 책에 관한 뭐 굉장한 뭘 이렇게 배워가고 이런 걸 사실 엄마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저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 아주 작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지금 월서중학교 선생님 하는 사회선생님 하는 엄마가 우리 연구소에 아이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엄마가 이제 월서중학교에서 애들하고 모둠 수업을 할 때 쓰는 세계 지도 퍼즐하고 우리나라 지도 퍼즐을 굉장히 큰 거 비싼 거를 우리 연구소에 기증을 했어요. 2세트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이제 6학년 아이들하고 이 세계 지도 퍼즐 맞추기를 했어. 근데 있잖아요. 평소에는 정민의 나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거든. 수학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공부도 잘하고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이래서 아주 타고난 애라. 근데 민규만 만나면 이제 게임 이야기하고 노니까 서진이하고 3명이서. 그게 참 답답했는데 이 세계 지도 퍼즐 딱 맞추니까 있잖아요. 완전히 주도권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민규한테로 딱 가는 거야. 우리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능을 얘가 가지고 있더라고. 세계지도 퍼즐을 맞추는데 세계 각국의 위치를 얘가 다 알고 있어. 6학년인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척척척 해가지고 이제 이 지도 퍼즐은 신기한 게요. 3명이서 5분 안에 퍼즐을 맞춰서 동영상을 그거 찍어서 올리면 상금을 10만원 줘요. 이 지도 퍼즐 회사에서 와이드맵이라는 지도 퍼즐인데 3명이서 15분 안에 2명이서 10분 안에 뭐 이런 그 규정이 있어. 내가 그걸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막 거기에 막 도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도 퍼즐. 책 보수하면서 맨날 퍼즐만 맞추고 있어. 책은 형식적 형식. 집에서 엄마 보고 이제 내가 읽어. 근데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민규가 어릴 때 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노 하니까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그걸 외우라 했다네. 아니면 지가 뭐 유치원 다니면서 호기심이 있었든지 그때 이제 빠삭하게 했던 것.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세계 지도 퍼즐 맞출 때니까 얘가 이 팀이 리더인 거라 리더. 정민이도 바로 인정하더라고. 정민이도 잘하거든요.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래가지고 야들 둘이 하고 저하고 하면요. 내가 이제 애들하고 몇 번 했는데 저거 고학년 4명이 하니까 아무리 해도
시간 단축이 잘 안 되고 이래. 나머지 2명이 개판이니까. 그래, 하루는 저하고 이렇게 하니까 7분, 6분까지 가더라고. 그 민규가 그거 하면서 있잖아요. 애가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너무 재밌어하고, 그다음부터는 주말 되면 연구소 놀러 오는 거라. 핑계는 세계 지도 퍼즐 하자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열려서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설날에 내한테 세배도 했어. 6학년이.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 지가 그때는 매주 주말마다 놀러 오겠다. 엄마는 이제 일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낮에 집에 없고. 그 이런 아이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이 있는 거야, 재능. 이걸 우리가 잘 살리고 칭찬하면 되는데, 물론 영수도 해야 되지만, 잘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잖아요. 내 관념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은 어떤 것이 내 틀을 딱 형성하고 있어서 아이를 자꾸 내 틀로 바라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런 나중에 아쉬움이 남게 돼요. 그 민규를 보니까 아이고 다르다 싶더라고. 이번에 지지난주가 제가 책벗 하다가 제가 열받아가지고 일마들이 또 책벗 하는데 또 퍼즐 하자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때 이제 선정한 책이 달리는 나눔 가게인가? 뭐 이런 책이에요. 그 요즘 아나바다로 뭐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는 말로 하면 그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거 있죠.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거 이제 공유경제라고 이름해요. 경제학에서는 공유경제. 그래서 달리는 나눔 가게가 사실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책인데 아주 쉬운 그림책이지만 그래서 내가 고학년이고 하니까 나는 막 그때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애들한테 칠판에 막 써가면서 공유경제 개사코 뭐 사회적 기업 개사코 뭐 있잖아요. 일마다 좀 있어 보이는 걸 좀 알려주려고 의욕에 막 불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제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 있잖아. 문방구에 가서 아이스크림 얼은 걸 사와가지고 그걸 숟가락으로 벅벅 끓고 먹으면서 들어오는 거라. 냉장고 갖다 놓으니까 안 갖다 놔. 그 지나갔어. 계속 끌고 먹었어. 끌고 먹는 까지는 좋아. 나는 칠판에 막 열정적으로 뭐 좋은 이야기 하고 다 끌고 먹은 다음에 민규가 끌고 먹은 그 아이스 그 팩 있잖아. 팩. 그걸 정민이가 유리창 열고 저 밖으로 던진다. 그래 내 뚜껑 열려가지고 야 빨리 가서 줘. 나 하니까 이 개기는 거라. 정민이 개겨? 그럼 민규 니가 가 하니까 민규는 제가 안 던진대요. 그래 또 착한 서진이가 뛰내려가가지고 이제 주오긴 했어. 왜냐면 저희도 1학년인가 꼬마들 여기서 뭐 이 창문 밖으로 돌 던지다 지나간 아저씨 맞아가지고 우리 막 큰일 날 뻔해서 막 혼나잖아요. 안 그래도 요 앞에 뭐지 마사지 하는 슬리밍 하는 귤이 뭐지 요 있지 화장실 앞에 그 아줌마한테 제가 체포돼가지고 그 아줌마도 아니지 아가씨 같더라. 근데 내 지나가는데 막 부르더니 잠깐만 욕하는데 막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적응생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애들 좀 단속 좀 잘하라 하면서 막 애들이 지금 얼마나 복도를 뛰다니면서 화장실 개판 만들고 하는지 하면서 그 자기가 지금 3번째 매번 참고 애들한테 사탕 주고 달래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말한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차례 짜서 해가지고 죄송하다 하고 뭐. 우리 애들 맨날 나가면 사고치거든요. 놀이터 나가서 뭐 깨재 부수채 걱정이에요. 근데 이 6학년까지 하니까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날 야 이제 너 같으면 해체다 하면서 수업료 환불해줄게 하면서 집으로 가라 하면서 그래 해체했잖아요. 해체했더니 또 막 엄마들이 또 막 민규 엄마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민규 엄마가 이제 막 어떤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민규가 신기하게도 일상적 연구소 가는 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스스로 어디 가는 걸 못 봤다 하면서 선생님 제발 좀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엄마들한테 진짜 미안하더라고. 내가 성질 참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좀 있어 보이는 걸 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 애들은 놀고 싶고 엄마들은 그 엄마들이 기대에 못 미칠까봐 미안해가지고 해체하고 싶거든. 근데 또 엄마들이 그게 아니고
이 책벗이 없어지면 민규는 뭐 수학도 안 하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선생님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발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하게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도 막 내 고집 피우고 막 내 자존심 지키고 이랬을 텐데, 그 민규가 설날 저한테 와서 그 큰 놈이 세배를 했잖아. 물론 세배 또 10,000원이 탐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그때 설날에, 저는 이제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설날에 내가 매일 와 있었거든? 그냥 설날에, 첫날 오는 놈들한테는 무조건 세배 한 10,000원씩 준다 했어. 그때 민규가 진짜, 첫날 와가지고, 나중에 내 애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계속 와서 세배만 하면 10,000원씩 다 줬거든요? 나중에 내년에 또 할 거야. 그 어떤 아이들은 진짜 마음이 열려서 와서 이렇게, 그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게 너무 고맙고. 또 우리 경원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학년, 여자아이 6학년인데, 이 경원이는 보면, 뭐,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자랐더만, 이 엄마가 그때 애 낳을 때 뭐 힘들게 낳았대. 조산했다든가? 2달인가 조산했대.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지금도 아직 키가 작고요. 이제 그렇게 겨우겨우 커서 이제 아직도 성장이 좀 느린 편이죠. 그래서 수학 공부해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처음 보니까 어디서 뭐 동네에서 공부하다 와가지고 푸른액 가서 공부했다든가, 뭐 수학 숫자만 보면 꼽한다니까? 무조건. 최근에도 그러더라. 숫자가 4개나 있는데 이 중에 지 마음에 드는 거 2개를 나누는 거라, 무조건. 비와 비율 공부하는데. 그래가 내한테 혼나고 있잖아요. 얘는 꼭 내 딸 같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적당히 하고 내가 보내는데 얘는 악착같이 내가 우리 애 하듯이 안 보내. 내가 요구한 거 다 할 때까지. 그럼 얘는 또 성실해서 꾸준히 한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근데 얘는 보니까 어릴 때 책도 잘 안 읽었지. 또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느라고 이렇게 정상적인 케어를 할 그 기회가 잘 없지. 또 엄마가 또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몰라서 수학 공부 시키기 참 어렵죠. 그랬는데 얘가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호흡을 맞춰서 막 재밌게 놀면서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만화책을 만드는 거라. 근데 얘는 만화 그리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A4 가져가가지고 만화책 그려가지고 책자로 막 만들고 막 거기 제목을 정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재능이 뛰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죠? 얘를 겨냥한 책을 내가 계속 사고 있어요. 만화를 아주 좋아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웹툰, 네이버 웹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 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사다 주고 사다에 갖다 놨는데 읽는지 몰라 이게. 그리고 연구소 애들이 어떤 애들 인형을 좋아한대. 그래서 침대 머리맡에 항상 인형을 놔두고 잔대. 그럼 내가 인형의 비밀카는 책, 유명한 책 있어요. 문학상 받지. 이런 것도 여기 뒤에 사둬놨잖아요. 여기. 그냥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마다 고유에 잘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면 사장시키지 말고 이렇게 좀 니 쓸데없는 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니 그거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못해가지고 저는 후회도 죽겠어. 작년에 왜 제가 피터 레놀즈의 점이라는 그림책 가지고 했죠? 이 주인공 남자애는 그림 미술 시간만 되면 뭐 그릴 줄도 모르고 뭐 그리기도 싫고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점만 찍는 거, 점. 그런데 어떤 선생님을 잘 만나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아이 보고 그 점을, 야, 니 점 잘 찍었네. 그 그림 잘 그렸네. 하면서 이 점을 액자로 만들어서 막 전시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지가 잘 그리는 줄 알고 있잖아. 근데 용기가 나가지고 제대로 그리기 시작한다니까. 신기한 거죠. 아이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거기서 굉장한 용기를 얻는 거죠. 애들 공부 잘하고 싶어요. 다 공부 잘하고 싶거든, 못한 애들도. 근데 차마 그 마음을 말을 못해.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또는 티방 줄까봐 그 마음을 이야기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있게 살폈다가 조금이라도 그런 흔적이 보이면 우리가 그걸 딱 포착해서 크게 튀굴 필요가 있어요. 튀굴 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에 관한 다양한 비유를 해요. 천국은 뭐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이렇게. 그 중에 한 비유가 뭔가 하면 천국은 밀가루 반죽에 넣은 누룩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천국 하면 뭐 하늘 어딘가에 죽고 가면 있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모른다 해야지. 가본 적이 없어서. 제 스승이 물어보면 그렇게 해요. 자기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른대. 근데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알고 있대. 그건 뭐예요? 천국은 상태라는 거라. 어떤 상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계속 그런 식으로 비유하거든. 자,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밀가루가 있어. 밀가루 그냥 이렇게 빵을 굽거나 하면 맛없죠. 근데 밀가루 안에 뭘 넣어줘? 뭘 넣어요? 이스트를 넣잖아. 이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올라서 빵이 맛있어진다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빵 보면 다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죠. 성경에서 이 누룩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잖아요. 옛날에는 이스트 같은 게 없어서니까 누룩 같은 걸 넣었죠. 그 누룩이 이제 요즘 말로 이스트란 말인데, 이 대부분의 그 곳에서는 누룩이라는 건 부정적으로 쓰여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뭐 교만해진다거나 이럴 때 이제 뭐 누룩이 섞였다 이렇게 말하고 부풀려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할 때는 누룩이 긍정적으로 써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국 어떤 건가 하면 작은 것을 크게 기뻐하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라.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갈 것 같은 것인데 그걸 보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건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거라는 거죠. 옛날에 몇 년 전에 행복교과서를 가지고 서울대에서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만든 행복교과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행복교과서에 보면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행복이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늘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작은 뭐 있잖아요, 성취, 이걸 우리가 펑 튀겨야 돼. 근데 엄마들 있잖아요, 속으로 기뻐하면서 겉으로는 자제한다? 남들 욕할까봐? 근데 답답해 죽겠어요. 어젠가 아래도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발 애들이 상장 좀 받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엄마들 카톡방 있죠. 연구소에 보는 엄마들 카톡방에 올리라 했어. 마음껏 자랑해, 마음껏.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다른 데 가서 자랑하면 다 지랄한다니까, 뒤로. 저기 잘난 척 한다 하고 뭐 있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말했어요. 저한테는 마음껏 자랑하라고 했어요. 난 전혀 상처를 안 받아. 우리 애보다 잘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요, 형제간끼리도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형도 애 둘 키워요. 3살, 우리 아들보다 3살, 6살 사촌 형들이 있어. 옛날에 어릴 때부터 명절 때, 그죠? 공부 이야기를 하면요, 형이 상처를 받아. 그래서 내 이야기를 못 해. 공부 이야기하면 딴 이야기 한다? 인생이 공부만 잘한다고 대낮하면서. 맞는 말이지만, 우리 형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만약에 우리 형이 내처럼 여유가 있었다면, 조카가 공부 잘했잖아요. 그럼 마음껏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형은 그랬어. 속이 좀 좁았어.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계속 스승으로부터 우리 목사님부터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형도 저도 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항상 늙어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점점 성숙해 가면 늙는 것도 할만하다니까. 고리타분해지고 자기 틀에 갇혀있고 이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싫어하고 이러죠. 근데 우리가 늘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이제 성숙해 간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8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죠. 웬만한 그냥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 일정한 나이 지나면 은퇴해야 돼요. 은퇴하고 이제 못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도 은퇴하라 소리 안 해요. 부디 좀 더 오래 사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스승으로부터 이 말을 다시 들었어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것이다. 성경은 극하고 말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천국이 어디 따로 굉장한 곳이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막 이런 무슨 무릉도원 같은 것이 있는 줄 알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영향을 받아왔어.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 하면 도교에서 말하는 무릉도원, 하얀 옷 입고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뭐 안개가 좀 끼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인도 사람들이 천국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보리수 나무가 쫙 들어져 있고 그늘이 쫙 펼쳐지는 이게 천국이래. 인도 사람들 왠지 알아요? 인도는 굉장히 덥거든. 그죠? 그리고 그 뭐 소 키우고 막 이러죠 거기. 그래서 항상 뭐요? 시원한 그늘 뭐 이런 걸 꿈꾸고 이런데 그게 천국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 어떤지 알아요? 여기 서양 그림책들 보면요 대부분의 그림책에서 굉장히 캄캄한 긴 터널이 있어. 터널 같은 그 터널의 끝에 딱 나가면 뭐가 있어요? 화원 같은 게 있다니까. 비밀의 화원, 정원, 리디아의 정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터널이라는 책도 그렇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아이들 벌 줄 때 부모님 말 안 듣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구타하잖아. 서양에서는 구타를 안 해. 서양에서는 창고 같은 데 가둬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그날 어둠이 찾아와서 2차 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서양에는 복층구조인데 밑에 가면 지하실에 공부도 막 놓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 보면 그런 거 많아.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아니면 목욕탕에 가두거나. 서양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벌준대. 말을 안 들을 때. 그러니까 검은 곳에 갇혀 있는 거죠 항상. 그 공포가 아이들 안에 있어.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항상 서양의 그 어떤 걸 보면 그 캄캄한 그 끝에 있는 어떤 것, 환한 밝음, 그리고 막 아름다운 정원, 꽃들이 막 피어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리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가족 관계잖아요.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그날 난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그 정도 놀랬겠다. 이번엔 내가 잘 말했지. 작년에 내가 이걸 실패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저지레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저지레한 사건에 주목하죠. 네가 또 이거 깼나 막 이렇게 더 화내고 이러면 애가 더 놀라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 상황보다 아이의 정서 상태 여기에 주목해서 말하라고 해. 그 정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죠. 도영이가 방금 이랬는데 아이고 이거 부사질 뻔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도영이 엄마가 상처받는 거라. 근데 내가 방금 아이고 도영이 안 놀랬겠나 이렇게 했잖아. 자, 작년에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저 안에서 누가 꼬마가 사고 쳤는데 그만 내가 뭐 이거 문 안 부사졌나 했다가 그 아줌마 다시는 안 나오잖아 지금. 진짜 좋아했는데 애기 데리고 매주 나와가지고 내 대안을 모르겠네. 그 안 나오면 카페라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가 이리 갔노? 그래.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것이 천국이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뭐 수학 100점 맞으면 천국일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 그게 천국이 돼요. 우리 아이도 막 엄마 와이카노 하면서 좋아하고 괜히 막 우쭐해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경민이가 고무동력기 대회 나갔어. 근데 내 저 안에서 이제 뭐 책 읽고 있는데 카톡이 오는 거라. 얘는 꼭 지한테 뭐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 오거든요. 경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인데 카톡이 와가지고 삼촌 내 고무동력기 대회 나갔어. 그래 알고 있다 하니까 의대 깨끗한 거야. 의대는 이제 나도 궁금하네 하니까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탈락했나 하면서 내가 일부러 근데 얘가 상 받은 거라. 뭐 금상, 동상, 은상 뭐 있다는데 뭐 받았는지 뭐 맞춰보래. 그래서 내가 일부러 동상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점 하면서 나와보니까 여 있는 거예요. 여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 좋으니까 내한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상장 들고 온 거 여기서 찍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기뻐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 솔직히 말하면요. 상장 받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뭐 이건 뭐 공부 상장이 아니라서 뭐 어떤 애가 대출 상장을 받았어. 도서관에서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뭐 대출 상장이라서 뭐 대출 상장은 뭐 대충 읽지도 않으면서 뭐 대출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라서 뭐.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남들이 요래 말할까봐 그걸 자랑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 카페에 시 하나 올려놨지? 오늘 새벽에? 네. 지금 뭐더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그 시 구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서 일어난 작은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이래야 돼요. 세상에 나오면 이거 안 돼. 동네만 가도 이거 안 돼요. 학반 모임에 가도 안 돼. 다 샘내고 시샘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서는 작은 것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한턱 넣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애들 반장, 부반장 되면 무조건 한턱 내라고 내가 말했어. 근데 원래 뭐 몇 명 안 쏘더라. 그게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 반장, 부반장 이거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상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장 거의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장이 설령 엄마가 만들어준 걸 할지라도 대부분 애들이 뭐 지가 해서 상 받는 게 잘 없잖아요. 다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뭐. 그렇더라도 기뻐야 돼요. 우리 모기님을 따라서 온 모기님 남편 친구의 와이프, 우리 카페 버들붕어라는 아줌마가 있어. 그 중리동에 살다가 중리동에서 이제 모기님 소개로 제 강의를 계속 듣다가 지금 이제 모기님하고 함께 살려고 효성탕으로 이사 와서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엄마가 중리동 살 때 중리 무슨 아파트더라? 중리 포스코인가? 근데 딱 가보니까 그 집에 있잖아요. 애 방인가? 거실인가? 한쪽 벽에 전부 상장이 붙어 있어. 이 엄마는 어릴 때 너무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를 산업재 부설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산업재 부설학교 다니면서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이러느라고 자기는 공장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 그게 산업재 부설학교거든. 그리고 진짜 입지전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무슨 제과? 무슨 맥주? 하이트 맥주? 하이트 맥주는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했잖아. 요즘 우리 연구소 오는 규민이 엄마가 이 아줌마의 직장 후배야. 그래가지고 규민이 엄마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 아줌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컸잖아. 그러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상장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그때 우연하게 그때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그 꼬마하고 내가 이제 카드게임 하러 갔거든. 카드게임 하는 바람에 애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사를 왔어. 근데 그 집에 상장이 온 벽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혀 흉을 안 봤어요. 왜?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 엄마 인생을 보면 그 마음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온 벽에 전부 상장. 이게 우리 마음, 이게 우리 마음.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을 여과 없이 자랑하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남들 뭐 잘난 척 한다 하고 뭐 옛날에 작년에 월서초만 하니까 결국 저건 저 아들 자랑하러 왔어 하면서. 엄마들이 복도에서 하는 말이. 내 잠수는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와, 진짜 참.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뚫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야. 그냥 말은 다 듣겠지. 그죠? 그 마음을 듣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성경에 써놨다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 귀중한 성경에 그런 말을 써놨겠어요. 그게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작은 성취를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이 천국이 돼. 뭐 제가 항상 말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서 저녁에 잘 때 결산 딱 해보잖아요. 내가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한 걸 추수해야 되는데, 하루 농사용으로 비유하자면 하루 동안 내가 아이와 함께 살아서 긍정적인 것, 기쁜 것, 즐겁고 행복한 걸 추수해야, 그죠? 저녁에 잘 때 딱 결산하면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았네. 참 행복했네. 하고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오늘 하루의 목표는 수학 진도를 요만큼 나가고 집중력기는 몇 권을 하고 이걸 딱 목표를 삼잖아. 그러면 잘 때 결산 딱 해보면 허무하다니까. 왜 아이 질질 끌다가 있잖아요. 학습지 몇 페이지가 하는 게 오늘 목표인데 그게 부담이 되면 질질 끌죠. 그러다 좀 못했어. 그러다 또 아이 잡았어. 그럼 잘 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끝낼게.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물론 공부를 시켜야죠. 엄마들이 도와야 돼요. 그러나 이게 내 하루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 이건 당연히 하는 문제. 밥 먹는 것처럼 하는 거죠. 진짜 목표는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달 내 마음속에 저장했다가 저녁에 다시 음미하면서 자는 거라. 그러면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이 생각이 들죠.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로섬 안에 넣은 누룩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작은 걸 해내잖아요. 그럼 기뻐하라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수학교실은 자꾸 혼내게 돼. 나도 혼내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또 칭찬도 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그죠? 기쁘고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늘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그걸 추수하라니까. 좋은 일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카톡 엄마들 여기 보내는 아이들 카톡방에 뭐 상장 좀 받거든 올려. 올리기가 미안하잖아. 그럼 뭐 시켜서 보내면서 올리면 돼. 한턱 쏘면서 빵 같은 거 뭐 간식 같은 거. 그럼 몇 푼 한다고. 쏘면서 올리면 아무 말도 안 할게.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마을, 그런 공동체, 그런 이웃을 만들어야죠. 그런 이웃을 만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키워야죠.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고 남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그 자랑할 만한 건데 또 자랑할 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저는 진짜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애가 아빠 그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지나 키우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엄마 출근시킨다고 내가 차 운전을 해서 출근시키고 이랬거든. 근데 이상하게 우리 5학년짜리 애가 겨울에 아빠 운전하는데 손 시렵다고 500원짜리 손난로를 문방구에 사왔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왜 사왔는지 몰라. 그냥 아빠 손 시리다고 사왔대. 근데 지는 작은 마음을 이제 한 건 그냥 지나가는 길에 했겠지. 근데 저는요 그 마음을 받고 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니까 애 앞에서. 진짜예요. 너무 고맙다면서. 그리고 내가 우리 앞에서 맹세했어요. 네가 앞으로 자라면서 어떤 저지레를 하더라도 아빠는 오늘 네가 손난로를 산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네는 아빠한테 할 모든 효도를 다 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손난로 500원짜리 하나에. 그러니까 애가 막 붕 쪄가지고요. 아빠 정말로 그렇게 기쁘나 하면서. 아빠 기분 좋나 하면서 몇 번을 물었어요. 지는 작은 거 했는데 거기다 아빠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막 뻥 튀겨서 기뻐하니까 애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라. 그리고 아빠 정말 그렇게 기분 좋나. 내가 막 우니까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렇거든요. 일부러 립 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뭐 하여튼 감동이 되더라고. 애가 자라서 아빠 생각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근데 지금도 요즘도 그 가끔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도 대구 내려와서 그 이야기 했어. 네 그때 생각나나 하면서. 아빠 정말 기뻤다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아이가 속상한 일이 많았겠죠. 저하고 살면서. 저를 속상하게 한 일도 많을 테고. 심지어는 전에 서울대 떨어지고 나니까 서울대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서울대 떨어졌다는 확인됐어. 근데 내가 거기서 같이 그걸 지켜보다가 문지방에 있어서 내가 의외대도 가니까 애가 떨어졌대. 그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나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바로 애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런 소리 해놓고 하는 거야. 여러분도 생각할 때 어때요? 제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한 아빠 아니에요. 뭐 어쨌든 간에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이런 아빠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내보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지가 너무 속상하니까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 거더라고. 근데도요 제게 하나도 상처가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아 저건 애가 지금 몹시 속상한데 지도 속상한데 아빠가 한마디 하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화살도 붙잡아가지고 지 가슴에 꽂는다니까? 엄마들 좀 그런 거 있죠? 시어머니가 지나가다 한마디 했어? 그럼 붙잡아가 자기 가슴에 꽂아.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남 이야기 그냥 한번 했는데, 누구는 어떻다더라 했는데, 저기 누구는 어떻다더라 하면 나는 안 그렇단 말이지? 하면서 화살을 내 가슴에 딱 명중시켜. 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요.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하여튼 잘 됐네. 원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오늘 강의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미 일이 갔어. 그러니까 오늘 뭐 오늘 요것만 그냥 건져가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잘하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퍼즐을 잘 맞춘다든지 뭐든지 애들이 잘하는 게 있을 거라. 작은 것이라도 있어요. 그걸 진짜 우리가 사고 마음을 내서 그걸 사요. 기뻐하고 칭찬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죠. 아, 엄마가 정말 기뻐하네? 이러면 다른 영역도 점점 잘하게 돼요. 이상하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건 말밖에 없었는데 제 스승을 만나서 어떤 좋은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앞에 나가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이 되면 제가 운동군 출신이니까 말은 좀 잘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앞에 나가서 그걸 간증을 했죠. 그러면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막 이러는 거라. 그러면 내가요, 나는 뭐 그냥 내 하나 깨달은 말 했는데 한마디 딱 깨닫고 나와서 간증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목사님 1시간 동안 말씀하시면 내 그 모든 말을 이해해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중에 한마디가 내게 꽂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내게 꽂히는 한마디. 나는 그 꽂히는 한마디를 들고 나가서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다고. 정말 내가 내 마음에서 전율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근데 내 그 작은 것을 목사님과 형들 누나들이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펑 튀겨서 기뻐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는요 진짜 20몇 년 동안 내가 나서 간증할 때마다 온 교회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어떤 지나가는 길에 누나들이 매를 툭 치면서 야, 니 좀 자주 나가서 간증해라. 오늘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내가 막 진짜 내가 잘하는 줄 알잖아. 그거 더 잘하게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훨씬 잘하게 됐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내가 잘 추수해서 이걸 누룩을 넣어서 펑 튀겨서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 집이 바로 천국 되고요. 아이들 마음에 바로 천국이 돼요.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고 이렇거든요.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루를 천국으로 사는 것,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내가 못 봐서. 다 뭐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저당 잡히면서 살잖아요. 나중에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이거 기뻐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쪽팔리잖아. 이런 생각 자꾸 한다니까. 인생은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고 내일을 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을 사는 거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되면 그게 오늘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양보하면 영원히 행복을 양보하게 되고요. 오늘 내가 행복을 잘 건져 올려서 이걸 누리고 살면 매일매일이 행복해지죠.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자, 오늘은 한마디 기억합시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작은 성취를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자.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칭찬할 테니까 아이들은 우리 애도 잘 되면 여러분들이 칭찬해 줘야 돼요. 샘내지 말고. 이렇게 함께 그죠? 아이들 키우면서 이웃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